지금부터 보이는 그림은 제 아주 초창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랬던 그림이어서 지금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반성의 계기도 만들어줬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도시 풍경입니다. 아파트입니다. 뭔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수묵화로 아파트를 그렸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낮이 아니라 밤을 그렸을까? 그렇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봐요. 왜 밤을 그렸을까? 낮을 그리는 그림이 될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고 싶은 바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일반적 소시민에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답입니다. 70년대 압구정동 고층 아파트. 동양화의 일반적인 소재를 깬 파격. 밤을 다룬 풍경화는 이제까지 없었다. 일본에 산수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밤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동양화하는 사람들이 타부시 여기는 것처럼 제한적인 그림입니다. 먹과 색의 변화는 그 집의 연령대와 분위기까지 기존의 틀을 깬 한국 수묵화의 선구적인 작품입니다. 표현 욕구와 그려내고자 하는 에너지가 응집되어 꿈틀꿈틀거리며 흘러내립니다. 김옥석의 작품 중에서 이 그림만한 그림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낮을 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낮의 아파트 풍경을 보면 거의 다 창문이 닫혀있고 속이 컴컴하고 바깥에만 드러나서 여기에는 입체도 없고 깊이도 없고 속도 없고 내면의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변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 작가 노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70년대 말 아파트 풍경을 그렸다. 변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전통 수묵으로 그려보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아파트는 한탕주의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투기의 대상이었고 가난한 이들과 철저히 유리된 지대였다.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고 민중들에게는 이역이었다. 그때 그것은 나에게도 역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 아파트와 잿빛 도시의 형상화에 몰두했는지도 모른다. 79년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 3학년 때입니다. 나이는 21살 때입니다. 이 그림으로 중앙미술대전에서 2등상을 받습니다. 등록금 26만 원 할 때 100만 원 산 겁니다. 지금 현대아파트에 있는 장소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모래를 파가고 자재를 보관했던 장소잖아요. 비어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로 이제 둔갑하고 지금 현대아파트 주변은 전부 그 배나무로 과수원이었고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분산 정책으로 다시 이제 강남붐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시대를 그렸던 것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에게 여백은 어디에 있을까? 여백. 작가에게 여백은 불빛이었다. 불빛이 여백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지 않고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부분이 여백을 불빛으로 형상화했다. 다음에 드러남. 불빛에 의해서 드러난다. 드러납니다. 불빛에 의해서 속에 있는 분위기가 드러나고 바깥에 있는 고추장 된장단지가 드러나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화초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빨래도 건조하고 있는 빨래도 드러나게 됩니다. 수평 수직의 구조. 아파트는 수평과 수직의 골조에 의해서 지어지는, 어찌 보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닭장차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현대적으로 땅이 없는 데에서는 이 이상 로마 시대 때에도 기원전에 이런 건물들이 지어진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수평과 수직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 조선의 집들이 그냥 1층 단층으로 옆으로 펼쳐져 있는 곳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삶의 구조의 양태를 아파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으로 그리게 되었던 거죠. 다음에 아파트에는 이 그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색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은색 먹과 흰색의 빛, 종이만 남아있다. 즉 흑백의 구조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흑백의 구조는 음양을 이야기할 때 흑과 백입니다. 태극을 이야기할 때 흑과 백입니다. 오직하면 사람의 눈동자와 동공이 흰자위가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겠습니다. 동양 사람에게는 흑과 백은 만물의 본질이고 이치이고 생성의 원리입니다. 흑과 백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이에 검은 목으로 점을 찍어야 여백이 생기는 것이지 검은색이 없으면 여백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은 저번 주에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작가는 소재를 현실로부터 채택하였다. 그렇죠. 저는 철저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내 예술적 자양분으로 삼는 작가입니다. 내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척박하든 아름답든 내 예술의 고향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아파트를 통하여 시대와 삶의 방식을 표현한다. 이제 이 정도까지 나가면 그림을 이해하는 단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할 것 같고요. 제가 그림 그렸을 때의 사유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21살을 나이 먹은 화가 지망생으로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지 않겠다. 생략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도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들 생략되어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은 크게 점으로 찍어버립니다. 뭉개버리고 여기 뭐 가로등이 있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다 지워버리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것들이죠. 왜? 알지 못한 것을 생략하면 그게 인간에게는 부모입니다. 자신에게 허점을 드러내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여 생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발자국도 더 진보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부족함, 내가 무식한 것을 알았다. 여기서부터 알미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내용에 따른 새로운 형식을 적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그 토실토실 아무것도 없는 무장해제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악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정도의 순수무구한 상태. 그걸 그림을 그릴 때 작가는 순수무구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릴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붓질과 같은 먹과 재료와 종이를 선택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릴 때에는 피부 질감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곱고 면밀히 되지 않는 부드러운 이 섬유 입자로 만든 종이를 선택하고 노인을 그릴 때에는 그 부드러운 섬유 입자를 최소화시키고 거친 섬유 입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종이를 제조하여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피부 근육을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내용에 따른 새로운 형식이죠. 또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을 그릴 때에는 힘이 들고 팍팍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한숨소리까지도 붓 속에 가둬야 되기 때문에 붓으로 한숨소리를 드러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왜 내용에 따른 새로운 형식을 적용했는지 생각해 보셨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의도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짝짝 그어놨습니다. 아파트는 수직과 수평 구조입니다. 화가에게 관찰의 힘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서당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관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훈육받았습니다. 날아가고 있는 새의 날개짓을 구분 동작으로 눈 속에서 잘라가지고 그림 그리는 방법. 질주하고 있는 개를 발톱과 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꼬리털이 어떻게 쓰는지, 이마의 것이 어떻게 눕히고 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부분 동작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한 번 본 눈썰미를 가지고 그림 그리지 못합니다. 사물을 꼼꼼히 바라보는 습관.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뛸 때는 어떻게 하더라? 새가 날아갈 때는 앞에 고개를 내밀고 그럼과 동시에 두 다리를 뒤로 쭉 빼더라?
날개를 어떻게 움츠리더라? 움츠릴 때는 깃털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등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읽게 되고요. 다음에 삶의 의미를 그 속에 집어넣게 되는 이 과정의 첫 단추가 관찰입니다. 인간은 그릇이 원래 엄청나게 작은데 공부를 통하여 그릇을 키운다. 그래서 외연을 확대한다. 그게 공부의 시초다. 수없이 많은 독서를 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원래 인간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다. 그 그릇 크기만큼 밖에 살지 못한다.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한 한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게 비참하지 않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원래 작은 그릇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독서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가운데 나의 그릇이 포용력 있게 커졌다. 그래서 수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그림 그리는 과정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매우 저로서는 머리를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짜낸 하나의 과정입니다. 창작의 과정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칸과 이쪽 칸은 모두 다 칸이 종이가 다릅니다. 이쪽 칸의 종이는 누르죽죽한 종이를 사용해서 종이를 붙였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불빛과 이 불빛은 다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보실까요? 이쪽에 있는 불빛과 이쪽에 있는 불빛 똑같은 먹을 그었어도 먹빛이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재료나 종이를 넉넉하게 살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게 대학생활을 지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학생들이나 특히 여유 있는 여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버렸던 종이들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위로 오리고 칼로 오리는 습관이 되어서 한쪽에 몇천 장을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 종이를 풀로 붙여서 이 정도 크기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매우 절박했고 살 수밖에 없는 호구지책으로 그림을 그렸던 미술대학교 학생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완성해 놓고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먹을 사용할 수 있을까? 먹에 대한 다양함이 인간의 마음을 울렁거리면서 치고 생명을 느끼게 만들었다. 저는 그게 소리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느끼다니. 나중에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상을 받고 나에게 그토록 어렵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역경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구나. 아파트 수집과 수평을 그릴 때에는 불빛이 다르고 윗집 아랫집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종이를 서로 다른 색깔의 종이와 두께가 다르고 입자가 다른 종이를 붙임으로 인하여 전체를 하나로 먹으로 그림을 그려서 통일시키는 것은 통일이 돼 변화가 무쌍한 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탁 치면서 느낀 게 새로운 내용에 맞는 형식을 찾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기본 소양이다. 어떻게 우연치 않게 내용에 맞는 형식을 찾는다는 것을 21살 때에 배워버렸으니 얼마나 저에게 운이 좋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그림은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 그 아파트 풍경을 보고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이 캄캄히 꺼져 있거나 불이 들어와서 화려하게 사람들이 화목하게 대가족이 살고 있거나 또는 혼자 불이 가득 꺼진 상태에서 공부방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거나 요건 아마 계단불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 주인은 없는데 그 도둑이 들어올 걸 우려하여 이렇게 불을 켜놓고 나간 집이거나 그래서 다양한 불빛을 통하여 사람들에 대한 정,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 인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려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색은 지극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갈색, 다음에 약간의 남색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사용된 먹은 그 당시에 10원짜리 먹입니다. 지금 문방구에 가니까 한 150원 가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지도교수께서 야, 먹 좀 좋은 거 갖다 써라. 네 옆에 오기만 하면 똥냄새가 나서 도저히 여기 오지 못하겠다. 똥먹이었습니다. 싸구려 썩은 악으로 만든 그을름도 타이어를 태워서 만든, 그래서 먹으러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사용하는 똥먹을 사용합니다. 뭐 없으니까 어떻게 해? 동양화 붓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담배 피다 나면 꽁초에다가 나무를 가지를 주워다가 실로 묶어서 꽁초를 붓으로 사요. 다음에 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당시 홍익대학에서는 공사 중이어서 그 회를 시멘트를 풀었던 푸대에 그 실이 있습니다. 이 실을 갖다가 물을 묻혀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 그림 속에서는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데가 붓으로 그리지 않고 이쪽과 이쪽을 앞쪽으로 꽂아서 먹물을 묻혀서 톡 튀겨가지고 먹줄 기법으로 사용했던 그림. 먹줄로 톡 튀겨가지고 찌찌찌찌 나오. 이건 붓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데에는 1m 50cm, 30cm에서 떨어뜨렸던 먹의 흔적들이 어떻게 거리에 따라서 번지는 것이 어떻게 번지는지에 대한 시간성을 드러내려고도 시도를 해봤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먹을 선택을 했고요. 물감은 누가 포도를 먹다 남으면 포도 껍질을 버리지 않습니까? 끓였어요. 그래서 끓여서 보라색 불빛을 만들어요. 다음에 학교 앞에 그 하수구 공사를 할 때 붉은색 통환을 누가 꺼내 놓으면 그것을 벽에다가 갈아가지고 곱게 만들어서 물에다가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런 색깔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물감들은 돈을 주고 산 물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저에게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저에게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고마운 일이죠. 3학년을 막 올라갔을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 2학년 때부터 그린 거죠. 중앙미술대전에 출품한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퀴 3개 달려있는 자동차에 돈을 내서 이게 출품을 해요. 동양화는 그 다음날에. 그런데 이건 액자를 해야 돼요. 액자할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종이도 지금 조각조각 붙였는데, 그래서 학교 앞에 제재소에 갔습니다. 네 부분에 붙일 나왕나무를 샀고요. 그런데 그 베니아판으로 짜있는 화판에다가 이것을 나왕으로 된 것을 못으로 박아서 꾸미다 보니까 전혀 이게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이 저한테 돈을 몇백 원을 주면서 말포 구두약을 하나 사오라고 주더라고요. 말표? 그렇지. 구두약을 사다가 손에다가 침을 묻혀가면서 이제 나왕에다가 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잘 스며들고 광택도 나지 않아서 그 그림을 출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공모자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2등상이 된 거예요. 그때 평론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 검은색 액자가 너무나 마음에 든대요. 광택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구두약을 침으로 발라서 손가락 지문이 달아져서 그런가 보다, 가시가 박혔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림을 통하여 제가 진정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내용은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제 작은 노트, 79년도 노트에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그 바깥에 존재한다. 이게 이 작품을 그렸던 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제가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부분입니다. 기법이 뭔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붓을 가지고 꽁초로, 담배꽁초로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고, 먹줄로 탁 튕겨서 이렇게 이 베란다의 모습, 그리고 이 밝음, 빛이 새어나온 이런 느낌, 꼭
다음에 이 밑에서 둥글게 돌아가고 있는 것, 요것을 기점으로 종이가 달라지고 위에 있는 베란다 등 뭐 이런 것들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붓으로 이 부분을 쫙 그렸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붓 자국이 나지 않았을 거고, 이 종이는 번지지 않는 종이고 이 종이는 잘 번지는 종이니까 똑같이 사용해도 번지는 것들이 아리까리하게 번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무쌍하게 만들어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왼쪽 부분도 종이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색깔이 분명히 달라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세워져 있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그린 것만 남겨놓고, 아까 위에서 뚝뚝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번져나가면서 먹의 흔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그림은 어떤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사실대로 그리느냐의 중요도가 아니라 이미지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칼로 다 잘라버렸다. 그럴 때 그림이 몇 개나 될까? 내가 그렸던 모든 그림을 다 잘라버리고 부분을 만들어도 그림이 몇 폭이 나올 정도의 그림에 대한 완성도를 있게 하자. 그리고 하나로 뭉쳐지면 거대한 힘이 되고 부분이 되면 나무 뿌리나 나무 열매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이건 조금 시대가 그 뒤보다 몇 년 뒤입니다만 아현동 풍경입니다. 현대 아파트처럼 잘 살고 투기의 대상이고 또는 너무나 고급 아파트와 더불어서 그 또 다른 측면에 살고 있는 대칭적인 삶을 저는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두 개의 사고를 가지고 동기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작가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대상 앞에 서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냐? 몽롱한데 맑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몽롱한 맑음이라고 말합니다. 술이 취한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명징합니다. 역설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 생각에 빛보다도 더 밝은 어두움을 느낍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넘어서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 지금 사회, 우리의 사회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뭘까? 무지가 아닌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무력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의 모든 것을 비우다. 아파트를 그래서 상을 받아서 마치 대단한 작가라고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잡지에서 저를 소개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 선험적인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다. 내 것이 무엇인가? 없었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타자에 대한 느낌을 갖지 않고서는 이 그림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다단한 과정들이 이 속에 몇 달 동안 숨어져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돌아다니면서 아현동의 환자촌 달동네를 보면서 느낌이 와락 저한테 들어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던 소재들은 노을이거나 여명입니다. 밝음을 먹어버린 어두운 것이 밀려나가는 밝음. 이 순간의 교차점에서 무한한 매력을 느꼈고, 그것이 동양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유연하다. 극할 유자, 거무리한자. 거무리한자는 어머니의 잉태한 자궁을 자궁이 두 개나 들어있는 그윽한 것은 얼마나 오묘하고 창조의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바로 진실하고 최고의 순간을 저는 어둠과 밝음의 교차라는 시간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밝음의 경계, 거기에 삶의 에너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둠이 밀려옵니다. 밝음이 서서히 싹을 트기 시작하고
그림은 어두움이 밀려오지만 위에서 커튼의 장막처럼 구름이 아직 개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멀리 동은 튀고 그리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살아서 아침 밥을 짓거나 연탄 냄새가 그윽합니다. 두부 장사가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원경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근경에 힘을 주어서 중간에 생략하며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앞부분의 근경과 뒷부분의 원경을 통하여 거리감을 주려고 하는 이 느낌이 이제 이 작품을 이끌어가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일 처음에 몽롱한 맑음과 빛보다 밝은 더 어두움에 대한 느낌을 그림을 그리려고 그런 내용을 그리려고 하면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이 그림 속에서 담아보려고 했고 저의 특징은 아파트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의 이런 형상 중에서 평붓으로 쫙 그어버리고 점 찍고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그림을 그릴 때 생략한다는 것, 없애버린다는 것, 뭉갠다는 것은요 객기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힘을 주고 싶을 때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싶을 때 힘을 빼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절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랬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렸을 때에는 상금을 받고 돈이 좀 있을 때고 또는 여러 가지로 작품이 필요한 제 작품에 대해서 사관한 사람이 있어서 조선시대에 찍었던 한적 그러니까 옛날 책을 한 리어카를 사가지고 못 쓰는 책들이에요. 그냥 막 표지도 떨어지고 글씨 쓰다가 말았던 그러한 폐지로 고물상에서 사서 한 리어카를 사다가 종이 공장에 갖다 주면서 이 종이를 그대로 재생해달라. 제물로 빼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만든 종이로 돈을 들여서 제일 처음으로 주문해서 제작했던 종이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종이는 지금도 쌩쌩합니다. 비록 제물로 뺐지만 그러한 비밀이 숨어져 있고요. 부분을 보시죠. 먹을 칠해놓고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생기려면은 보통 사람들 아귀를 쓰는데 아귀를 쓰면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메주콩을 갖다가 불에다가 달구고 푹푹 이게 그 메주 만들 때처럼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끈적끈적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먹하고 섞어서 착 바르면 이렇게 공간이 형성되고 마치 초롱초롱한 별빛이 사라질 즈음 같은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켰던 것들이 결국은 모두 그림을 그리는데 자산이 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냥 따복따복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렸던 그런 시기였고요. 제목을 왜 공관서예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그림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공구점이에요. 청계천에. 제가 70년대 서울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에는 비약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모든 공구들은 집을 짓거나 또는 산업화 시대에 요긴한 재료, 도구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변화된 시대의 모습을 전통적인 수목으로 그리기 위해서 낮이지만 컴컴한 밤처럼 골목이 어둡고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있는 청계천의 공구점을 소재로 삼아서 앞에 세워져 있는 것, 옆으로 비스듬히 눕혀져 있는 것, 위에 또 덮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짱짱함, 빈틈없음, 그리고 기계가 갖고 있는 차가움, 이지적인 것 이런 느낌들을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소재를 선택하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림들이죠. 그려보지도 않은 그림들, 동양화가 은일자적인 삶을 그리거나 매우 소유적인 사람, 그리고 넉넉하게 자연과 더불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자나 장자 같은 그림을 동양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현실에 대한 문제를 들먹거리니까 이 그림이 과연 그림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학교 다닐 때도 대두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에너지가 명징하게 있는 도구,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각기의 기능을 자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평붓을 쫙쫙 그려가면서 앞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가면서 그리는 것들은 초창기 아파트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된 방식으로 보자고 돌아다녔던 당시의 그림인데, 저는 두 가지를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지의 특성상 사물과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상을 파악한다. 정지를 향하여 가는 충동이 강하다. 뭐가? 시가. 운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문은 끊임없이 중간에 맺고 정지입니다.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 브레이크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향하는 충동이 강한 것, 소설이다. 나는 이 시와 소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을 이 속에 녹일 수는 없을까 고민한다. 이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결합시킨다. 그 전에 결합된 적이 없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것. 이것은 창작이고 창조다. 세상에 그렇지 않는 창조와 창작이 있을까? 이런 작은 노트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이게 먹이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벌써 조금 유명해져서 그러는지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한테 야, 이 먹 좀 써라 해서 먹을 이제 선물하기 시작하고 아주 고급 먹들을 저에게 주어서 이렇게 먹색이 창연하게 빛이 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생략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생략한데 꽉 차 있는다는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세히 그리는 것과 풀어지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사는 상생이 발생하지, 똑같이 자세히 그리면 이것은 사진입니다. 사진과 다른 그림만으로서의 특징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옅은 쪽빛 물감도, 가장 비싸다고 하는 쪽빛 물감도 서서히 쓰기 시작하고, 그 루비로 만든 물감도, 가루도 그림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악연을 통하여 붙이기도 합니다. 수묵화에서 지금까지 수묵담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짙은 먹과 옅은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수묵화예요. 저처럼 채색하는 사람처럼 막 색을 쳐바르고 이러는 것들은 채색화이지 수묵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채색화인지 수묵화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의 그림입니다. 부분입니다. 불빛의 요 전구고요. 누구는 알죠. 생략했습니다. 전구따마는 보면 파리가 똥도 싸고 파리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온갖 이물질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죠. 그런데 어두운 빛이 키면 kil수록 그것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서 벽에 반사되고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불빛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개로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시킵니다. 이 추상화시키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어색하기 때문에. 오른쪽 우측에 있는 생략한 모습들. 아마 부분만 보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잘라졌을 때 그림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가 이제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 그림대로 그림이 살아있게 하기 위한 계산을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이 부분만 하얀 종이를 대어서 이 부분의 불빛이 공사장입니다. 청계천 옆에 있는 상가들이 이제 집을 막 짓기 시작할 때 그 저녁에 공사 중에 들어가서 야경을 하기 위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공사장의 구조들이 마치 추상적으로 지하에서는 어떻게 보인다든가 추상적으로 보이고 있는 면에 대한 공간의 구축적인 구조를 이제 그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 작은 노트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의미란 무엇일까? 고양된 상태에서 흐름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딱 잘라버린다. 말을 끊는다. 설명하다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운을 있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빛이 지니고 있는 탁 잘랐을 때 이 여운이 뭘까? 왜 대부분 이쪽이나 그렇게 할 텐데 이 끝부분에 잘라가면서 이 포인트 원을 위쪽으로 이렇게 남겨놨을까? 이게 미술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빠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밀어제끼 올라가죠. 그런데 저는 이런 빛의 함축된 것 중간에 뚝 잘라서 중간을 더 이상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을 이 아랫부분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포인트 2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마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험한다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 금기에 대해서 깨부신다는 것은 젊은 작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추락해버립니다. 아니면 반전이 생깁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도 그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황당하고 그냥 정신이 번쩍 들죠. 이 그림 속에서도 그러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강하죠. 그래서 그린 것 이외에 나머지는 뭐냐? 그린 것 이외에 나머지는 뭐냐?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공사의 현장이고 그 당시에 경제 개발이고 다 그런 거지만 진정으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지 않는 것은 침묵이라는 의미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침묵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이 비웠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침묵이고 이것도 침묵입니다. 흙과 벽은 동일하게 침묵이죠. 침묵은 스며들게 만들고 번지게 되는 것이지 침묵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흐르고 낮은 목소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어떤 게 동양화의 기본인지 사실인지 추상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감동을 어떻게 울려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이고요. 오직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목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것도 그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르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나면서 그 한남동에 있는 달동네입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숨겨져 있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달동네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가 70년대에 많이 생겼죠. 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 달이 잘 보인다. 달이 잘 보이는 말 때문에 달동네라고 이름을 지었죠. 재개발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판자촌이라고 하는 달동네가 좀 하늘과 가까운 만큼 복되게 잘 됐으면 쓰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그림인데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그렸을 때처럼 칫솔에다가 물감 묻혀서 뿌리기도 합니다. 기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대상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면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중간에 있는 것들을 생략하고 표피적인 몇 가지의 이미지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싹 뭉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다 지워버리죠. 지워버리되 뭔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립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저는 철시한 후에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청계천 5가 지금도 이 금은방은 동양당은 지금도 있습니다. 집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와 같은 천막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왁자지껄하면서 삶의 흔적이 보이고 있었던 이 건물들의 바닥에는 지저분한 것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지키는 것은 이 백일정부 하나가 지키고 이 동양화 기법으로 그려서는 이렇게 못 그려요. 선이든 맹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봤던 거죠. 저는 중요한 게 시장을 그릴 때는 시장에 맞는 기법을 사용하자. 그게 아파트를 그렸을 때 내용에 맞는 형식을 찾는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도시무도 몇 점은 안 됩니다만 그 2년 동안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큰 붓으로서 대표적으로 요약적이고 집약적인 부분만 그려놓고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그게 더 훨씬 더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시의 조형적인 구조를 소재로 삼아보자.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과 싸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나를 긍정화시키자. 반성하고 명상해라. 나의 감각이 풍부하게 열려있고 아이디어로 가득 차게끔 도시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느끼자. 그 결과 몇 달 동안 다니면서 이 그림 하나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본질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것을 이제는 낮과 밤 사이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게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의 그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실은 대체로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루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지루하죠. 약자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약자들. 소문에 민감하고 독선과 독설, 독약을 좋아하고. 그런데 강자는 어떨까요? 침묵하고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대우명분을 찾아서 목숨과 바꿔버립니다. 그때 작은 노트가 이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닳거나 소진된 것이 아니라 되풀이될 정도로 풍부하고 너무나 넉넉한 것,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 지운다. 그래서 요약하고 억제하고 담담하게 대상을 그려보자. 이게 홍익대학교 상수동 근처에서 바라본 여의도 풍경입니다. 그 당시 여의도는 국거의사당이 막 짓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들은 부수고 있고 뒤에 있는 건물들은 새로 짓고 있었고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이 집들을 하나 수직과 수평선으로 정리하면서 그리고 새로 건축 중인 집들을 남겨놓고 뭉개면서 이 서서히 어떤 도시화되고 있는 과정들을 이제 대상으로 잡았던 그림입니다. 부분을 볼까요? 이것도 참 좋은 물감을 선물해서 제가 썼던 거고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잡지에 내놓은 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말했던 것이 다 이제 거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밤이 주는 시간성 속에 빛으로 인한 정의 공간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밤을 그린다. 인간애와 가족애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소애와 도색된 현실의 가면을 벗겨내 놓으니까 좋다. 현대 문명과 연관된 생활의 현장을 소재로 삼는다. 불빛은 숨막히고 유압감에 억눌리고 인정 마른 생활에 틈을 주는 매개체로 그리고 허상과 실상을 내보이는 징표로서 상징화되는 것. 그러면서 끝부분에 내 자신과 사회의식이 병행하는 가운데 현대적인 의미와 감각을 표현해 보겠다라고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이게 제 대학교 때 이 모습입니다. ROTC를 받을 때의 제가 모습. 저는 전통 필목법으로 변화된 우리 사회를 그린다고 그렸고요. 전통 유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제한 요소를 실험한다는 생각을 했고, 밤을 그려서 실과 허를 대비시킨다고 생각했고, 수목화에 대한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백을 통하여 도시의 불빛 속에서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세계가 그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그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 나이인데 저에게는 절실했고 20살, 21살 때 저의 화두였어요. 지금 보였던 이 그림들은 지금부터 40년 전의 그림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바깥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서 제가 그렸던 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 또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